비가 쏟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운명은 두 영혼을 이어주었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소녀. 그들은 서로를 구원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서울 외곽의 낡은 시장.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정수연은 그녀를 처음 만났다. 기사님, 잠시 이 시장에 들러주시겠어요? 집에 가져갈 채소를 좀 사고 싶습니다. 정수연은 운전기사 김씨의 부탁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라면 귀찮아했을 부탁이었지만 오늘은 중요한 계약 체결 후의 해방감 때문인지 관대한 기분이었다. 그의 레스토랑 체인 한국의 맛은 이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오늘 해외 진출을 위한 첫 계약을 마쳤다. 검은 벤츠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시장의 모습이 보였다. 노점상들은 황급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저기 봐요, 저 아이? 김 기사가 중얼거렸다. 수연의 시선이 향한 곳에 한 소녀가 있었다.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어깨에 채소가 가득 담긴 작은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소녀에게 팔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양쪽 어깨에서 끝나는 몸, 그러나 소녀는 특별히 제작된 끈으로 바구니를 어깨와 허리에 묶어 옮기고 있었다. 빗물에 미끄러운 길, 소녀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바구니의 무게와 빗줄기의 압력이 소녀를 억누르는 듯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견된 듯한 순간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다. 소녀의 바구니가 흔들렸고 균형을 잃은 소녀는 진흙탕으로 쓰러졌다. 채소들이 흩어졌고 소녀의 머리가 도로변 돌에 부딪혔다.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었다. 기다려요, 정 회장님. 김 기사가 외쳤지만 이미 수연은 빗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수연은 소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소녀의 얼굴은 참백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가냘픈 맥박이 느껴졌다. 꼬마야, 정신 차려. 수연이 소녀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소녀를 안아들었다. 가벼웠다. 더 가벼워서 수연의 가슴이 아팠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요. 그가 차에 올라 외쳤다. 벤츠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다. 수연은 소녀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압박했다. 고급 양복이 피로 얼룩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소녀의 안전만이 있었다. 누구지?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날씨에 혼자?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의사들이 재빨리 소녀를 이송했다. 수연은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빗물과 피로 젖은 그의 양복은 흉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응급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팔이 없는 소녀,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해요. 매일 채소를 팔러 시장에 나온다네요. 간호사들의 대화가 수연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누리는 호화로운 삶과 소녀의 현실 사이의 격차가 그를 압도했다. 의사가 나왔다. 경미한 뇌진탕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출혈이 심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비용이.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의사에게 건넸다. 제 신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저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해주십시오. 수연은 왜 자신이 이토록 낯선 소녀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인간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윤민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아팠다. 할머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빗속에서 넘어졌다는 것. 그 이후는 모두 어둠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는요? 병원이란다. 할머니께는 연락드렸어. 곧 오실 거야.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다행히 한 분이 널 도와주셨어. 누가요? 익명의 후원자라고 하셨어. 그분이 모든 치료비를 내셨단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낯선 이의 친절함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13년의 짧은 인생 동안
그녀는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함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다. 민지의 할머니 박순자 여사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76세의 노인은 손녀의 병상을 향해 떨리는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민지야. 할머니가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순자 여사는 의사와 이야기했고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작은 집이 수리되었고 할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위한 상당한 금액이 전달되었다. 모두 익명의 후원자로부터였다. 한 달 후 민지가 퇴원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느꼈다.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채소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언젠가 그분을 찾아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릴 거예요, 할머니. 민지가 말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민지. 그분의 선행을 잊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렴. 민지는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발이 없지만 그녀는 발과 입을 이용해 연필을 잡는 법을 익혔다.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고 그녀의 꿈은 한계를 모르는 듯했다. 수연은 그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레스토랑 체인은 계속 성장했고 그의 명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가끔 그는 그날의 소녀를 생각했다. 그녀가 잘 지내는지, 학교에 다니는지, 웃고 있는지. 그는 종종 소녀의 소식을 몰래 확인했다. 그녀가 장학금을 받고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그는 진심으로 기뻤다. 민지를 도운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명예나 감사를 바라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민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연은 몰래 장례식에 참석했다. 멀리서 민지를 바라보며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홀로 남겨진 17세 소녀는 눈물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수연은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민지가 대학에 입학하고 법학을 선택했을 때 그는 자랑스러웠다. 그녀가 장애인 권리를 위한 학생단체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그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그들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한국의 맛 본점. 45세의 정수연은 이제 식품 산업의 황제라 불리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레스토랑은 전국 각지에 분점을 두었고 해외에도 진출했다. 그의 얼굴은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이름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수연의 내면은 공허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그는 종종 자신의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음을 느꼈다. 가족도 진정한 친구도 없는 그의 삶은 황금빛 감옥과 같았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수연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메뉴 라인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정 회장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강남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언론인 일행이 한국의 맛 대표 메뉴인 갈비찜을 먹고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음식에서 유리 조각과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의 맛 식중독 사건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고 뉴스는 속보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유명 레스토랑 체인 한국의 맛에서 유리 조각 발견, 식품위생관리 부실, 손님 병원 이소. 정수연 회장의 제국, 위생 문제로 흔들리나. 수연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레스토랑은 언제나 최고 품질의 식재료만을 사용했고 위생관리는 철저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고 언론은 연일 한국의 맛의 위생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예약 취소가 쇄도했다. 몇몇 직원들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다. 수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의 사업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마침내 최악의 순간이 왔다. 검찰이 정수현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공중보건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수연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를 무죄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들은 모두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수연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한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그 빗속의 소녀가 생각났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순수한 미소,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소녀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수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도왔던 기억은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는 것. 그러나 수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윤민지, 이제 23세가 된 그 소녀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맞사건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인들, 구경꾼들, 그리고 정수연을 향한 비난의 눈빛들. 수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정수연은 고의로 불량식 재료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수연의 변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불리했다. 증거는 모두 수연에게 불리했고 증인들은 한결같이 그를 비난했다. 판사가 마지막 변론을 요청하려는 순간 법정 뒷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 젊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 아래로는 팔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을 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윤민지, 서울중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10년 전 비에 젖은 채 그의 품에 안겼던 그 소녀. 이제는 당당한 성인이 된 그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민지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정수연 회장은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제가 제출하는 증거는 이 모든 사건이 경쟁업체 천하식품의 조작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비디오, 이메일,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천하식품의 직원들이 한국의 마트의 음식에 유리조각과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 거짓 증언을 위해 돈을 받는 피해자들,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정수연 회장은 단지 성공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것입니다. 검사는 당황했고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증거 검토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수연은 법정 복도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윤민지 변호사님, 민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어렸다. 정 회장님, 당신 어떻게 알았지요? 제가 당신을 도왔다는 것을. 민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당신의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제가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단순히 찾아가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변호사가 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찾았죠? 민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 회장님의 레스토랑은 항상 품질로 유명했고 갑자기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녀는 어떻게 천하식품의 전 직원을 찾아내고 그들의 비밀 창고를 발견했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끈기와 지능 그리고 용기가 모든 증거를 찾아내는 데 결정적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죠? 수연이 물었다. 민지의 눈이 따뜻해졌다. 10년 전 정 회장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오늘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재판이 재개되었고 판사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후 정수연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대신 천하식품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언론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맛의 무죄를 보도하고 정수연의 복권을 알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들을 지나쳤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었다. 민지는 법원 계단에 서 있었다. 봄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민지 변호사님,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영광입니다, 정 회장님. 서울의 조용한 카페, 수연과 민지는 마주 앉아 있었다. 1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와의 생활,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법학 공부를 결심한 순간,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녀의 강인함과 의지가 묻어났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때 정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렴.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수연은 깊은 감동과 함께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공과 부, 명예를 쫓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민지의 삶에 비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저는 수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업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만을 주었죠. 하지만 같은 진정한 기와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지 몰랐습니다. 민지는 그를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정 회장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훌륭한 레스토랑으로 기쁨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었다. 무엇보다 한 작은 소녀의 삶을 구해주셨죠.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수연은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장벽에 대해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그 순간 그들은 깊은 이해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지가 물었다. 수연은 창밖을 응시했다. 우선 한국의 맛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표도 갖고 싶어요. 어떤 목표인가요?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제 성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당신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민지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한국의 맛의 일부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행동의 씨앗이라는 재단 설립.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봐요. 민지가 제안했다. 수연은 그녀의 열정과 비전에 감동받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목적을 찾은 것 같았다.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 한때 버려진 창고였던 이곳은 이제 희망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른 아침 수연은 재단 건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재단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현관 위에 새겨진 문구를 바라보았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문구는 민지가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결정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다. 요리교실에선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한국의 맛의 셰프들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다른 방에서는 법률 상담이 진행 중이었다. 복도를 지나면 컴퓨터 교육실과 미술교실이 있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수연은 미소로 답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닌 존경의 표현이었다. 민지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잠시 멈췄다.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전화통화 중이었다. 네, 김 선생님. 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민지는 항상 다른 이들의 필요를 우선시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수연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로크 후 들어가자 민지는 전화를 끊고 밝게 웃었다. 수연 씨, 오셨군요.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서로를 좀 더 편하게 부르기 시작했다. 회장님과 변호사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은 점차 사라졌다.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러 왔어요. 수연이 말했다. 민지는 책상에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오늘 오후에 새로운 후원자들과의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의 맛 신촌점에서 장애인 요리사들의 첫 팝업 레스토랑 오픈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이미 예약이 꽉 찼어요.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요리사가 된 청년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나 봐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만든 음식도 정말 훌륭해요. 우리 베테랑 셰프들도 놀랐다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단 마당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녀는 민지처럼 팔이 없었지만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민지 씨,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참 신비롭죠.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수연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들은 함께 마당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후의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후원자들은 재단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수연의 사업가적 통찰력과 민지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저녁, 한국의 맛 신촌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장애를 가진 5명의 젊은 요리사들이 준비한 메뉴는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각 테이블에 작은 카드로 소개되었고 손님들은 음식과 함께 감동을 맛보았다. 행사가 끝나고 수연과 민지는 레스토랑 옥상 테라스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비전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민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의 공로예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의 시간과 수많은 경험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은인과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반자였다.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걷는 영혼의 동반자. 민지 씨,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수연 씨. 저도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년이 더 흘렀다.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체가 되었다. 장애인 취업 지원, 소외계층 법률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연의 한국의 맛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각 지점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장애인 고용률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민지는 이제 장애인 권익을 위한 국내 최고의 변호사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법률 지원으로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 통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연과 민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 그리고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 어느 봄날 수연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 그들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이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민지 씨,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처음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소녀였고 나중에는 저를 구해준 영웅이었고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민지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제 저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민지, 제 인생의 나머지를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로, 당신의 지지자로, 당신의 동반자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지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수연 씨,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저도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수연은 반지를 꺼내 민지의 목에 특별히 제작된 목걸이에 끼웠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미래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재단의 정원에서 그들이 도운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민지는 특별히 디자인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수연은 평생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약을 엑스체인징할 때 민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발로 쓴 자신의 서약을 낭독했다. 수연 씨, 비가 오던 그날 당신은 저를 들어올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저는 제 심장과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서약을 말했다. 윤민지, 당신은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음을. 오늘부터 영원히 저는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 당신의 꿈과 희망, 두려움과 도전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은 매일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민지. 결혼 후 그들은 재단과 사업을 더욱 확장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지부를 두게 되었고 한국의 맛은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어느 날 수연과 민지는 1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다. 포장된 도로, 현대적인 시설,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들은 비가 내리던 그 자리에 섰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이곳에서 한 번의 친절이 1000개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민지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네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들은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재단의 도움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낸 어머니, 한국의 맛에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 법률 지원을 받아 권리를 되찾은 노인. 시장 한편에서 한 어린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소녀는 오른팔이 없었지만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윤민지 선생님, 소녀가 반갑게 불렀다. 저 기억하세요? 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서아예요. 민지는 소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어떻게 지내니, 하혜야? 정말 잘 지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민지 선생님처럼. 민지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꿈을 크게 가지렴, 하예야. 민지가 말했다.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민지 선생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과 민지는 한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가끔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13년 전에 그 소녀가 지금의 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연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한 번의 친절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지 아무도 정확히 셀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자라서 희망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또 다른 씨앗을 퍼뜨리며 끝없는 선의의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
수연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연민과 회복력, 그리고 서로를 돕는 행동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25년 후 서울의 한 대학 강당. 오늘 우리는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창립자 정수연 회장과 윤민지 변호사의 놀라운 여정을 돌아보려 합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 장애인들, 그리고 재단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스크린에는 수연과 민지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보여졌다. 시장에서의 첫 만남을 재현한 그림, 재단 설립식, 그들의 결혼식, 그리고 수많은 수상 장면들. 지난 25년 동안 이 재단은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했고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수천 건의 법률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의 친절이 1000개의 희망을 심는다는 그들의 철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선한 행동의 씨앗을 심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단 위에 이제 70세가 된 정수연과 58세의 윤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월은 그들의 외모를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같은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25년 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민지가 이어받았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말 한마디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미는 손길일 수도, 혹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작아 보이든 그것을 심으세요. 여러분은 그 씨앗이 어떤 숲을 이루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객 중에서 서아애가 일어섰다. 이제 38세가 된 그녀는 민지의 뒤를 이어 장애인 권익을 위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 저는 13살 때 윤민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애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처럼 저는 정수연 회장님과 윤민지 선생님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강당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다. 행사가 끝난 후 수연과 민지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다. 25년이 흘렀네요. 수연이 말했다. 때로는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들은 캠퍼스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 앞에 멈춰 섰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청동 조각상이 있었다. 팔이 없는 소녀가 비를 맞으며 서 있고 한 남자가 그녀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었다. 조각상 아래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 번의 만남, 수천 개의 희망. 가끔은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시장, 그 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수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행운아예요, 민지. 서로를 찾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찾았으니까요, 민지가 덧붙였다. 그들은 석양 속에서 나란히 걸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그날 밤 그들의 집에서 수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13년 전 민지가 수연을 위해 법정에 섰던 그날의 기사였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씨앗들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씨앗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 자랄 거예요.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연 씨, 민지가 속삭였다. 감사해요. 그날 저를 안아주셔서.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민지. 내가 감사해요. 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심은 수많은 씨앗들이 하늘에 반영된 것 같았다. 작은 친절의 씨앗들이 빛나는 희망의 별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친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수연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런 순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심은 씨앗 속에서, 그들이 변화시킨 삶 속에서, 그들이 영감을 준 마음 속에서 선한 행동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자라고 번성하고 또 다른 씨앗을 맺어 끝없는 선의의 순환을 이어나간다. 그것이 바로 수연과 민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처형 몇 분 전 박민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마지막 박동을 세는 듯 격렬하게 뛰었다. 차가운 금속 의자가 그의 등을 누르고 가죽끈이 손목과 발목을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형장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형광등의 흐릿한 불빛이 방 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2시간 남았습니다. 교도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다. 민호는 입안의 쓴맛을 느꼈다. 장으로 자신의 죽음을 세는 것 같았다. 지난 8개월이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민의 웃음소리, 그녀가 사라진 날의 혼돈, 자신의 오두막에서 발견된 오염된 옷, 배심원들의 냉담한 표정.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제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죽이기 전에 제 개를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교도관들이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다. 마지막 소원이 그거요. 소장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구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 아이만이 제 무죄를 믿었어요. 갑자기 그는 강원도의 고향 마을을 떠올렸다. 맑은 계곡물 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침 안개 속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의 꿈을 쫓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도소장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다. 인간성의 마지막 불꽃이 그의 눈에서 번쩍였다. 개를 데려오게. 그가 마침내 명령했다. 그가 올 때까지 집행을 미루도록. 쇠창살 너머로 다른 죄수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놈이 기적을 바라나 봐. 걔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민호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생각은 오직 백구에게 있었다. 눈처럼 하얀 털, 충성스러운 갈색 눈동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모습. 심장이 다시 한번 아프게 뛰었다. 백구야, 그는 속삭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오길. 죽기 전에 내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 깊은 암흑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의 남은 시간을 무심하게 새어나갔다. 3개월 전 박민호가 일하던 양평의 작은 농장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강 근처에 위치한 이 농장은 최상현과 정미영 부부의 소유였고 그들에게는 7살 된 딸 수민이 있었다. 수민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고 민호의 진돗개 백구는 모든 놀이에서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민호의 삶은 그곳에 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왔다. 대기업 사무직을 꿈꾸었지만 학벌과 인맥이 부족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는 양평의 이 농장에서 관리인과 경비원으로 일하며 피난처를 찾았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농장에서 작은 행복을 찾았다. 그는 농장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 살았고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진돗개 백구였다. 혼자 서울에 올라왔을 때 고향에서 데려온 유일한 가족이었다. 농장에서의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농작물을 돌보고 농장의 안전을 살피는 것. 오후에는 백구와 놀고 있는 수민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 아저씨, 백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강아지예요. 수민이 환한 얼굴로 말했다. 상현과 미영은 민호를 신뢰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농장을 자신의 것처럼 돌보는 충직한 직원이었다. 부부에게 민호는 거의 가족과 같았다. 저녁이면 민호는 백구와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가며 고향의 산과 계곡을 그리워했다. 어떤 날은 그 향수가 너무 강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백구의 따뜻한 존재가 그 고통을 달래주었다. 아무도 이 평화가 잔인하게 깨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햇살 가득한 나날들은 곧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폭풍 후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었다. 고요한 아침, 평화로운 농장의 일상이 깨졌다. 수민이 아침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나 싶었다. 미영이 수민의 방문을 두드렸다. 수민아, 일어났니? 자기야, 아침 먹을 시간이야.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텅 빈 침대만 보였다. 이불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현아, 수민이가 없어요. 농장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 헛간, 창고, 나무 위의 비밀 기지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소녀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영은 수민의 인형을 품에 안고 울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순식간에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농장을 가득 메웠다. 민호도 충격에 휩싸였다. 수민은 그에게 조카딸 같은 존재였다. 그는 백구를 데리고 수색에 동참했다. 저는 이 농장의 모든 구석을 압니다. 수민이를 찾는데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 시선이 그를 향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속삭임. 저 강원도 시골 출신이 항상 조용했지. 민호는 그 눈길을 느꼈지만 소녀를 찾는 일에 집중했다. 그는 백구의 목줄을 붙잡고 수민이 좋아하던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다. 수민아,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가 숲속으로 메아리 쳤다. 백구도 필사적으로 짖으며 주인의 불안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이요. 수민이가 백구와 놀고 있었고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의 눈이 좁아졌다. 그 후로는 못 보셨고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엔 놀라웠지만 곧 그 감각은 익숙했다. 서울에서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편견의 연장선이었다. 상현은 민호에게 여전히 믿음을 보였다. 백구를 활용해서 찾아봐. 그게는 수민이의 냄새를 잘 알아. 수색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헬리콥터 소리, 수색견들의 짖음, 플래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는 불안한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백구도 불안하게 으르렁거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민을 찾지 못한다는 공포가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이튿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민호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었다. 수색 이틀째 마을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민호의 오두막으로 몰려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민호 씨, 나오세요. 경찰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장한 경찰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백구가 경찰관들에게 짖으며 주인을 지키려 했지만 한 경관이 개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호가 물었지만 답 대신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은 오두막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수민의 드레스였다. 얼룩진 드레스. 그 옆에는 찢어진 테디베어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박씨?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모릅니다. 전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거짓말 마. 형사가 소리쳤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농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길에 민호는 상현과 마주쳤다. 상현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민의 드레스를 보자 넋이 나간 듯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상현 씨,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걸 심어 놓은 겁니다. 민호가 외쳤지만 상현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군거림과 적대적인 시선들. 그 강원도 시골 출신이 항상 이상했어.
백구는 필사적으로 짖었다. 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농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한 경찰관이 개를 붙잡았고 백구의 간절한 눈빛만이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볼 뿐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영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우리 딸을 어디에 숨겼을까? 상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수민의 드레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민호는 경찰차 뒷좌석에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수민의 실종과 민호의 체포 이후 농장은 생기를 잃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침묵과 슬픔만이 감돌았다. 초록빛 들판은 여전히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길 사람은 없었다. 상현은 서재에 틀어박혀 소주병을 붙잡고 있었다. 창문 커튼은 항상 닫혀 있어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수민의 사진 한 장이 보였다. 7번째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순수했는데 왜 내 딸을 데려간 거야? 그가 텅 빈 방에 중얼거렸다. 병을 들이켰다. 탁자 위에는 손닿지 않은 음식들이 쌓여 있었다. 미영은 수민의 방에 있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딸의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마치 언젠가 수민이 뛰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딸의 옷을 정리했다가 다시 풀어헤쳤다. 오늘은 수학 숙제를 도와줄 날이었는데 미영이 수민의 책상 위 공책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농장의 생산은 급격히 떨어졌다. 일손이 부족했다. 많은 직원들이 저주받은 농장 일하며 떠나갔다. 남아있는 몇몇도 두려움에 떨며 일했다. 밤이면 어둠 속에서 수민의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어느 날 밤 미영의 비명이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상현이 달려가 보니 아내는 수민의 옷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우리 딸이 살아있어요. 느껴져요. 미영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상현은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미영은 그를 밀쳐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 남자를 처형한다고 우리 딸이 돌아올 것 같아요. 상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모순된 감정들이 충돌했다. 미영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호에 대한 증오를 놓을 수 없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다. 그래야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았다. 농장 입구에는 여전히 수민이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희망을 잃은 듯했다. 경찰도 점점 수색 범위를 줄여가고 있었다. 상현과 미영의 결혼 생활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때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파고드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농장이 침묵에 잠긴 가운데 백구는 목적 없이 농장을 배회했다. 한때 활기찼던 그의 하얀 털은 이제 윤기를 잃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밤이면 농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때로는 특정 장소에서 멈춰서서 냄새를 맡고 짖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 개도 미쳐가나 봐. 새로운 일꾼이 말했다. 똑같은 자리만 계속 파고 있어. 백구는 민호의 오두막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수민이 좋아하던 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곧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마치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의 흔적을 찾고 있는 듯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농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다. 겨우 농장에 남아있는 나이든 일꾼 정씨만이 가끔 백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가엾은 녀석, 정씨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주인이 그리운가 보구나. 밤이 되면 백구는 민호의 침대에 누워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의 울음소리처럼 가슴 아프게 들렸다. 종종 그는 밤중에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가 먼 곳을 바라보며 짖었다. 어느 날 백구는 농장 경계 근처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 그곳은 이웃 농장과 맞닿은 곳이었다. 백구는 그 근처 풀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냄새를 맡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왔지만 그것을 다시 땅에 묻고 계속해서 농장을 돌아다녔다. 정씨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보았다. 저 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일꾼들은 비웃었다. 개가 무슨 탐정이야. 늙은이 헛소리 좀 그만해. 미영도 창문으로 백구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는 커튼을 닫았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후였다.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용기가 없었다. 백구는 밤늦게까지 농장을 돌아다녔다. 달빛 아래 그의 실루엣이 들판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파고 찾아다녔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을 띈 것처럼. 그날 밤 백구는 평소와 달리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농장의 가장자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법원은 인파로 가득 찼다. 긴장된 침묵이 법정을 감쌌고 간간히 살인자를 처벌하라는 군중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다. 상현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으려 애썼다. 미영은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내 딸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수민이는 어디 있는 거냐고.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상현이 그녀를 붙잡았다. 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파리한 얼굴, 깊게 팬 눈, 무게를 잃은 몸. 그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혐오와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의 변호사는 젊고 경험이 부족했다. 국선 변호인으로 이렇게 감정적이고 복잡한 사건을 맡게 된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그는 검사의 공격적인 발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박민호 씨, 검사가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은 홀로 살았죠. 가족도 없고 증인도 없이.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옷, 장난감, 그리고 검사는 잠시 멈추고 배심원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힘없이 대답했다. 수민이를 해칠 리가 없어요. 그 아이는 제게 조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배심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빠른 판결을 원했다. 지역 언론은 시골 출신의 수상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외지인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민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님. 검사는 피고의 출신 지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지만 배심원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듯했다. 재판 내내 민호는 백구를 생각했다. 그 충실한 개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가 그를 보살피는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수민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 불과 5일 만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유죄.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다. 박민호, 법정은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무감각한 상태로 호송차로 이동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전기의자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교도소 감방에서 민호는 작은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았다. 강원도에서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고향, 그토록 그리워했던 곳,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방 안, 민호는 벽에 그어진 달력을 바라보았다. 하루하루가 전기의자에 가까워지는 날들이었다. 교도소 식당에서는 다른 죄수들이 그를 피했다.
아이 살인마라는 낙인이 그를 따라다녔다. 곧 죽을 거야. 한 죄수가 그에게 속삭였다. 가면서 고통스러울 거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간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껴안은 채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벽에 난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조각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교도소 목사만이 가끔 그를 방문했다. 박 씨,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무죄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밤이면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항상 같은 꿈이었다. 수민이 그를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백구가 숲속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전기의자. 어머니,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생각났다. 아들아, 내 마음은 항상 정직했다. 그 정직함이 언젠가 너를 구할 거야. 하지만 지금 그 정직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정말로 죽은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그는 목사에게 물었다. 왜 증거를 제 오두막에 심어 놓았을까요? 목사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민호의 손을 잡아 주었을 뿐. 감방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하루는 1년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자신의 과거 생활을 회상했다. 강원도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한 추석,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울로 오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 내가 그때 강원도에 머물렀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감방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의 손가락이 벽에 그려진 달력의 마지막 날을 어루만졌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날, 집행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감방 창문 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가 볼 수 있는 석양의 수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어졌다는 사실. 백구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보고 싶구나. 교도소장이 민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후 한 차량이 교도소 정문에 도착했다. 백구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걔는 몸이 수척해 보였고 털은 엉겨붙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충성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백구는 복도를 따라 달려갔다. 공기 중에 주인의 냄새를 맡은 듯했다. 집행실 안에서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백구를 알아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구야, 내 친구. 내가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백구가 그의 무릎으로 뛰어올라 얼굴을 핥았다. 개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섞인 소리였다. 민호는 그를 꽉 안았다. 웃으면서도 울고 있었다. 넌 항상 날 믿었지. 그렇지? 넌 나에게 남은 전부야. 교도관들과 목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렇게 인간적이면서도 슬픈 장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 교도관은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았다. 백구는 계속해서 민호의 얼굴과 손을 핥았다. 마치 모든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했다. 잠시 동안 죽음의 방은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남자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개의 순수한 사랑. 그들이 너를 잘 돌봐줬니? 민호가 물었다. 백구의 갈비뼈가 비쳐 보이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아팠다. 힘들었지? 나도 너무 힘들었어. 교도소장은 이 장면에 감동한 듯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그의 단단한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는 백구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걔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백구는 편안한 신음소리를 냈다. 내가 없으면 누가 널 돌봐줄까? 민호가 속삭였다. 수민이는 어디 있을까? 우린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 백구가 갑자기 민호의 무릎에서 내려와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그는 뭔가 흥분한 듯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민호는 백구의 행동에 주목했다. 무슨 일이야, 백구? 걔가 다시 그에게 다가와 몸을 문질렀다. 그때 민호는 백구의 목줄 아래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이지 않게 작은 물건이 털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백구가 무언가를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일까? 백구가 갑자기 입안에서 무언가를 씹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눈치챈 민호가 몸을 기울였다. 백구야, 입에 뭐가 있니? 걔는 고개를 숙이고 2개의 작은 물체를 떨어뜨렸다. 민호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나는 작은 리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이한 씨앗이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수민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민호가 소리쳤다. 이 리본은 수민이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은 이건 이웃 농장 김씨가 특별히 재배하는 희귀종이에요. 수민이가 거기 있어요. 목사와 교도관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다. 교도소장은 당혹스러워 보였다. 그의 굳은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집행을 중단하십시오.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교도관 한 명이 리본을 들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이게 정말 그 아이의 것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수민이는 1달 전에 머리핀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씨앗은 김 농장에서만 재배하는 특별한 품종입니다. 최 씨와 김 씨는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어요.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김 씨는 독특한 과일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왜? 질문이 공중에 떠돌았다.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김 씨가 수민을 납치했다면 민호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그일 수 있었다. 백구는 흥분한 듯 짖고 있었다.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가 긁기 시작했다. 마치 따라와, 보여줄게, 더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어요. 그가 말했다. 내 직감이 맞았어요. 수민이는 살아있어요. 교도소장은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바로 경찰서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말하세요. 교도관들은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민호의 유죄 판결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백구는 다시 민호의 무릎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핥았다. 그의 충성심이 주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민호는 전기의자에서 내려와 다시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교도소장의 특별 허가로 백구는 그날 밤 주인과 함께 감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감방문이 닫히자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백구를 가슴에 꼭 안았다. 걔는 기쁨의 표시로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했다. 백구야, 내가 날 구했어. 수민이도 구할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반복해서 말했다. 어둡고 차가웠던 감방이 갑자기 덜 답답하게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교도관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그 장면에 감동한 듯했다. 백구의 충성심과 민호가 짊어진 고통에 무감각할 수 없었다. 한밤중 민호는 잠이 들지 못했다. 그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백구의 털을 다듬었다. 걔는 그의 옆에 누워 따뜻한 숨결을 내뿜고 있었다. 내가 무죄라는 걸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수민이를 찾을 수 있을까? 복도 끝에서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멈춰서서 감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씨, 잠 못 주무세요? 네, 민호가 대답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교도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아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해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8개월 동안 그는 오직 의심과 혐오만 받아왔다. 이 작은 인정이 그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교도관은 미소 지었다. 그 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축하해요. 박씨, 기적이 일어난 것 같네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백구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고향 강원도의 산을 보았다. 계곡 물소리, 새 울음소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내 아들아, 넌 곧 집으로 돌아올 거야.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민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감방이었다. 다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백구가 그의 옆에 있었고 빠르게 가슴이 오르내리며 꿈을 꾸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유와 귀향의 꿈.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 경찰차들이 김 농장을 포위했다. 백구는 뒷좌석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냄새를 맡으며 마치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사냥개처럼 보였다. 경찰 차량 행렬 뒤로는 상현과 미영의 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딸이 정말 여기 있다면. 상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말없이 그는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고 있었다. 민호가 무죄였다면 그것은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정죄했다는 의미였다. 그 죄책감은 이미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김 씨가 농장 현관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농장에 들어온 거지? 실종된 소녀가 당신의 농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서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문을 여세요, 김 씨. 김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게이트를 열었다. 경찰차들이 농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백구가 갑자기 달려나갔다. 경찰서장은 백구의 목줄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모두가 개의 뒤를 따랐다. 백구는 광활한 들판을 가로질러 과수원을 지나 포도밭 쪽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그는 포도나무 사이의 특정 지점에서 멈춰서서 열심히 짖기 시작했다. 그곳은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덮인 곳이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보니 그 아래에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나뭇가지들을 치우자 녹슨 손잡이가 달린 나무문이 드러났다. 손전등, 경찰서장이 소리쳤다. 상현과 미영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미영의 눈은 희망과 공포로 크게 떠져 있었다. 수민아, 우리 딸. 그녀가 속삭였다. 경찰관들이 나무문을 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총을 든 2명의 경찰관이 먼저 내려갔다. 뒤이어 경찰서장과 상현, 미영이 따라갔다. 백구는 맨 앞에서 냄새를 맡으며 길을 인도했다. 지하 통로는 좁고 습했다. 곰팡이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 빛이 벽을 비추자 오래된 벽돌과 철제 지지대가 보였다. 이곳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방공호로 보였다. 통로 끝에 금속 문이 있었다. 백구는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짖었다. 문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들어가려 했다. 경찰서장이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다. 녹슬어서 잘 돌아가지 않았다. 마침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손전등 빛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었을 때 모두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수민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손목과 발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으며 눈은 갑작스러운 빛에 놀라 크게 떠져 있었다. 수민아,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갔다. 상현도 무릎을 꿇고 딸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엄마. 수민이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백구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핥았다. 소리내어 울면서도 꼬리는 흔들고 있었다. 수민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백구, 내가 날 찾아줬구나. 미영은 딸을 꽉 안았다. 그녀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상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아가. 집에 갈 거야. 경찰서장이 김 씨를 향해 돌아섰다. 김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김 씨,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납치 혐의로.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패배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백구가 날 찾으러 왔어. 매일 밤 창문 밖에서 짖었어. 수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구급차 안에서도 백구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경찰서장은 개가 소녀와 함께 있도록 허락했다. 이 개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수민을 검사하는 동안 경찰서장은 교도소장에게 직접 전화했다. 집행을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박민호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수민을 찾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교도소 감방에서 민호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백구가 떠난 후 다시 고독이 그를 감쌌다. 과연 모든 것이 꿈은 아니었을까? 그때 한 교도관이 문을 활짝 열었다. 박 씨, 수민이를 찾았습니다. 소녀가 살아 있어요. 민호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요. 네, 그리고 모두 백구 덕분입니다. 당신은 곧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며칠 후 민호는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교도소 철문이 열리자 그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감았다. 8개월 만에 자유였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백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백구야. 민호는 개를 안으며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 씨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체포되어 신문을 봤던 중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상현의 농장을 망하게 하기 위해 수민을 납치했다는 것, 민호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증거를 심었다는 것, 오랜 경쟁 관계와 시장 점유율 다툼이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끈 것이었다. 내가 망하면 최상현도 망해야 했어. 김 씨가 진술했다. 시골 출신 노동자는 완벽한 희생양이었지. 민호의 석방 소식은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무고한 청년, 충직한 진돗개에 의해 구출되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민의 안전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조심스럽게 수민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 상현과 미영이 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박 씨, 상현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수민의 침대 곁에 섰다. 소녀는 약해 보였지만 그를 보자 밝게 웃었다. 민호 아저씨, 백구, 두 분이 날 구해줬어요. 민호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수민이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병원의 하얀 벽과 소독 냄새가 수민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빛과 적절한 영양분 없이 지냈기 때문에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 속도에 놀랐다. 당신 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의사가 미영에게 말했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말을 잘 못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다릅니다. 미영은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3주 동안 그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위한 접이식 침대를 가져다 놓았다.
상현도 매일 출근 전으로 들렀다. 수민의 침대 옆에는 백구가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병원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병원장이 특별히 허가했다. 이게는 치료의 일부입니다. 김 아저씨가 날 잡아갔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수민이 어느 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울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아빠가 날 찾지 않을 거라고, 날 잊어버렸다고 계속 말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상현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요. 수민이 계속했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백구가 매일 밤 창문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은 그의 발톱이 긁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백구는 마치 그 이야기를 이해한 듯 부드럽게 신음소리를 냈다. 수민은 그의 귀를 쓰다듬었다.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수민의 회복 과정에 백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동물 치료는 트라우마 극복에 효과적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동물 치료 이상입니다. 백구와 수민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수민의 병실은 꽃과 선물로 가득했다. 학교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뉴스를 보고 감동받은 낯선 사람들까지 선물을 보냈다. 그녀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백구를 그린 그림들이 쌓여 있었다. 밤이면 수민은 가끔 악몽에 시달렸다. 그때마다 백구는 그의 침대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그러면 수민은 다시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 나 퇴원하면 백구한테 맛있는 간식 사줄 거야. 수민이 어느 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개한테 어울리는 선물이야. 수민의 회복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에게 희망의 표시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민호도 그동안 그를 돌봐주던 임시 숙소를 떠났다. 그는 간단한 짐가방 하나와 백구만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동했다. 석방 이후 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잠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이다. 저녁 무렵 낯선 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상현과 미영이었다. 그들은 인종을 누르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민호가 문을 열자 그는 백구의 털을 빗질하는 중이었다. 일상의 평화로운 순간이 흐르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부부를 보자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씨, 상현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백구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민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작은 거실에 모두 앉아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상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박씨,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당신을 단죄했습니다.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 딸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제발. 민호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사형 집행 직전까지 몰렸던 공포, 감방에서의 고독한 시간들, 무고한 자신을 향한 비난과 증오의 눈길. 그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다. 당신들이 저를 의심한 것은 이해합니다. 민호가 마침내 부드럽게 말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떠오르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현과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다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날 밤 마을 목사가 광장에서 공개 사과문을 낭독했다. 우리 모두가 박민호 씨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지 않고 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 교훈이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백구에게 향하는 것이 기뻤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영웅은 포기하지 않은 충직한 개였다. 민호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경찰서에서는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고 시청에서는 도시의 영웅상을 수여했다. 주간동화는 표지에 백구의 사진을 실었다. 한 소녀와 무고한 남자를 구한 개라는 제목이 붙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애완동물처럼 백구를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백구는 모든 방문객을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민호는 이런 관심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선호했다. 백구가 유명해졌네요. 이웃 노인이 어느 날 말했다. 저 개의 충성심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민호는 자신만의 정의를 찾고 있었다. 그는 부당한 구금과 지역 차별에 대해 주정부를 고소했다.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시골 출신 청년의 권리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고 변호사들이 무료로 그의 사건을 맡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의 결과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전했다. 서울에서의 취업 실패, 지속적인 지역차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살인자로 누명을 쓴 이야기까지. 법정은 그의 증언에 숨죽였다. 배심원단은 하루도 걸리지 않아 판결을 내렸다. 민호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가 강원도에서 평생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자가 민호에게 물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걔는 그의 발치에 충실히 앉아 있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저는 부와 성공을 꿈꿨습니다. 대신 저는 편견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백구를 통해 저는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민호의 이야기가 방송되자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썼다. 몇몇은 자신들도 비슷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민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서울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배상금을 받은 민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결정을 내렸다. 서울에서의 시간 동안 몇몇 선한 사람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편견과 배신의 기억이 그를 여전히 괴롭혔다.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고향 강원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날 밤 민호는 상현, 미영, 그리고 건강을 찾은 수민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농장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락주세요. 수민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 사진도 많이 보내주세요. 약속할게. 민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 가족이 강원도에 놀러와도 좋아. 미영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딸을 구해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상현도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우리 모두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미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이틀 후 민호와 백구는 강원도행 버스에 올랐다. 백구는 특별 허가를 받아 객실에 함께 탑승할 수 있었다. 민호는 창문 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꿈의 도시였던 곳, 이제는 상처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기억이 담긴 곳. 강원도에 도착한 민호는 고향 마을 근처에 넓은 땅을 구입했다. 그곳에 그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 편의 시설을 결합한 집을 지었다. 넓은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었다. 그가 받은 배상금의 상당 부분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다. 백구의 집이라 이름 붙인 그곳에서는 버려진 개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진돗개 보호와 번식에 힘썼다. 이제 민호의 정원에는 백구와 함께 여러 마리의 구조된 개들이 뛰어놀았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이면 그는 마루에 앉아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그에게 어려웠던 과거의 기억과 함께 희망과 사랑이 가장 큰 편견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해냈어, 백구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어. 그는 옆에 앉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충성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원도 출신 청년의 이야기, 편견과 배신 속에서 한 마리 진돗개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충성심의 빛이 운명을 바꿀 만큼 밝게 빛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매년 수민의 구출 기념일이 되면 상현과 미영, 그리고 수민은 강원도를 방문했다. 그들은 민호와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꾼 사건을 기억했다. 수민은 이제 청소년이 되었지만 백구를 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민호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돗개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고 백구는 충성심과 진실의 상징이 되었다. 진돗개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개입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충성심과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백구가 고령이 되었을 때도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충성스러웠다. 민호는 노견이 된 백구를 더욱 소중히 돌보았다. 특별히 부드러운 침대와 최고급 사료, 정기적인 수의사 방문까지. 내가 내 인생을 구했어, 친구야. 민호는 종종 백구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너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줄 차례야. 그리고 백구가 세상을 떠나던 날, 민호와 강원도 마을 전체,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상현 가족이 함께 모여 그를 기렸다. 백구는 민호의 정원에 묻혔고 그의 무덤 위에는 충성과 사랑의 상징, 인간과 개의 영원한 유대를 보여준 진정한 영웅 백구라고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다. 민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보호소를 운영했고 많은 개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백구의 자리는 영원히 특별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해도 강원도의 산과 계곡 사이에서 민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다. 충성심의 이야기, 편견을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 마리 하얀 진돗개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친구는 내 발로 걷는다. 는 속담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다.